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최근 AI와 관련하여 목덜미가 쭈뼛하는 느낌을 주는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 알간지가 올린 AI 기업들이 숨기고 있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는 영상입니다. 제목부터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빡 들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500년 전 영국에서 있었던 인클로저 사건으로 시작하며 이 사건이 진행됐던 과정과 오늘날 AI의 등장부터 진화까지의 과정이 거의 100%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인클로저 사건은 많은 피해를 만들었고 AI를 만드는 기업들의 목표가 그 피해와 맞먹는 혹은 그보다 더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로 결론을 내며 마무리가 됩니다. 요즘 AI와 관련된 이슈들을 접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챗GPT의 등장 이후 우리는 마치 핸드폰이 처음 등장한 것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상한 부분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 있으나 분명 무언가가 바뀌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추측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 막연한 불안감과 의문을 해당 영상으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발명품이 등장하면 우리는 그것이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때로, 지하철과 자동차가 없던 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발명과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무언가 거창한 걸 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이뤄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민을 지속하면 자연스레 그 고민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접하게 되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접하게 됩니다. 그들과 의견을 나누고 이를 용기 내어 드러내면 그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아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룹은 거대해 보이는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각자의 진심을 드러내고 이에 진심으로 응답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할 사람들은 보이지 않을 뿐 분명 존재한다는 생각은 불안한 미래를 밝혀주는 작은 빛이 되어주곤 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특히 청취자분들에게 이 세상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뭉땅 다락방의 주제는 장강명 작가의 책 먼저 온 미래입니다. 앞선 오프닝을 들으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많은 분들이 짐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2025년 6월 출간된 책으로 AI가 먼저 찾아온 바둑 세계와 이와 관련하여 바둑 기사들과 장강명 작가가 나눈 인터뷰, 여러 주제에 대한 저자의 의견 등이 실려 있습니다. 책을 읽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유튜버 하마의 넘만의 2025년 독서 결산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저 또한 AI를 가끔씩 사용하고 있고 요즘 뉴스나 기사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AI가 이랬네 저랬네 하는 상황을 보며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이 그 궁금증을 어느 정도는 풀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래왔듯 어떤 형식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보지 않고 읽었습니다. 책은 저자가 1인칭으로 기술하며 칼럼, 에세이와 비슷한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 챕터에서 서너 개의 소주제로 나뉘어져 있고 대부분 바둑 기사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대답을 저자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저로서는 조금 생소한 형식이었어서 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AI라는 큰 틀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서 나뉘는 작은 주제들 또한 낯선 단어들이 많아서 읽는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장을 덮으며 읽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둑 AI 알파고의 등장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바둑이라는 스포츠 혹은 예술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서 이 또한 완도까지 이끌어준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AI 시대에 꼭 한 번은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 이번 몽땅 다락방의 주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첫 번째 챕터, 제목과 동일한 먼저 온 미래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2부에서 전체적인 리뷰와 좋았던 문장, 좋았던 단락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2016년 3월 9일 이세돌 9단 대 알파고의 대국이 일어난 날이자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게 불개패를 당한 날입니다. 바둑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세돌 9단이 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고가 등장하기 이전 바둑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 기사와 대적하기에는 실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9단 또한 기자 간담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5대0 혹은 4대1로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1국 결과는 불개패, 즉 바둑을 끝까지 두지 않고 대국자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패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으며 특히 한국 바둑계는 공황에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언론들의 태도 또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송사들이 전부 경기 중계에 뛰어들었고 나중에는 해설을 맡은 프로 기사가 모자라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프로 기사, 인공지능 전문가와 더불어 미래학자, 인문학자, 일반 시민에게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둑은 이제 끝인 건지,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일 것인지. 이세돌 9단과 알파고가 벌인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4대1로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4국에서 이세돌 9단이 거둔 승리는 인간이 알파고를 상대로 마지막으로 거둔 승리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결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과정에서 나온 수들은 여태까지 프로 기사들이 좋지 않다고 여겨온 수, 사람이라면 절대 두지 않을 수들이었습니다. 이 대국을 통해 프로 기사들은
바둑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진화한 버전의 여러 알파고들이 등장했고 온라인 대국에서 중국 랭킹 1위이자 세계 랭킹 1위인 커제 구단,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 일본 랭킹 1위 이야마 유타 구단을 모두 꺾었습니다. 바둑의 미래 서밋 폐막 기자회견에서 구글 딥마인드는 알파고의 바둑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한 편의 바둑을 둔 기록인 기보가 공개한 대국 기준으로 알파고는 인간과 74번 싸워 73번을 이겼습니다. 은퇴 이후 구글은 추가로 50개의 기보를 공개했는데 인간 기사들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대국이다.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놀라워했습니다. 2018년이 되자 바둑계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프로 기사들이 AI 바둑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시작했고 기존의 바둑 이론이나 정석을 인공지능으로 집에서 각자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까지 프로 기사들이 옳다고 믿어왔던 이론이나 정석, 포석의 상당수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바둑 AI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새로운 포석을 기사들은 AI 포석이라 불렀고 이를 최대한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이 곧 랭킹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바둑 중계, 해설, 관전 문화, 교육 방식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2019년 말 바둑계에서 은퇴하며 은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바둑을 예술로 배웠으나 인공지능에 나오면서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일종의 게임이 된 것 같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를 공개했습니다. 이전에도 대화형 AI는 많았지만 GPT의 성능은 놀라웠습니다. 오픈AI는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뉴욕타임즈, 가디언 등 유명 언론에서 GPT의 성능에 감탄하는 기사를 앞다투어 실었습니다. 공개 2달 만에 GPT 월 이용자 수는 1억 명이 넘었고 2023년 5월에는 18억 명이 되었습니다. GPT는 시, 에세이를 무난하게 써내려갔습니다. IT 잡지 컴퓨터 월드의 칼럼니스트 마이크 엘거는 챗 GPT가 현존하는 블로거의 99%보다 뛰어난 작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시와 에세이뿐만 아니라 소설도 쓸 수 있었습니다. GPT가 등장한 22년 11월 오픈 AI 연구원과 시인 한 명이 GPT-3를 이용해 책을 출간했고 이를 시작으로 GPT를 활용하여 출간한 책은 빠르게 시장에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챗 GPT를 사용하여 책을 만드는데 어떤 이는 일주일, 어떤 이는 단 이틀만이 걸렸습니다.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 대화형 AI가 쓴 소설은 인간이 쓴 소설에 견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소설 쓰는 인공지능은 타임머신이나 초광속 우주선처럼 물리학적인 한계에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다. 장강명 작가는 패턴 인식과 강화 학습으로 소설 쓰기를 배우는 게 가능하며 그렇게 해서 뛰어난 작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 소설가도 이런 방식으로 소설 쓰기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 소설가를 압도하는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건 시간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프로 기사들은 알파고의 등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알파고는 바둑계와 먼 곳에서 비밀리에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 또한 문학계와 거리가 먼 곳에서 개발될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만약 이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곧바로 인간 소설가를 대체하기보단 인간 소설가의 보조 도구로 먼저 보급될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플롯을 대신 짜준다거나 인물 대사를 대신 써준다거나 배경 묘사를 풍성하게 해준다거나 등등. 이 일은 인간보다 잘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이기만 해도 작업 속도만 빠르다면 각광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문학과 작품의 정의 또한 바꾸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밝혔습니다. 테크노 낙관주의자들은 이 미래가 축복이고 진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손쉽게 뛰어난 소설을 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그러나 작가는 그때 예술이나 예술가 둘 중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모두 지금과 의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설 쓰는 인공지능이 플롯, 인물 대사, 배경 묘사를 대신해준다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눈동자 색이나 해피엔딩 여부를 결정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저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에서 플롯, 인물 대사, 배경 묘사가 다소 다른 287가지 버전을 금방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완독률과 별점 평가를 분석해 독자들이 가장 선호할 버전을 맞춤형으로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인간의 문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만이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2016년 이세돌 알파고 대국 이후 프로 기사들이 했던 말과 일치했습니다. 장강명 작가는 2016년부터 몇 년간 바둑계에 벌어진 일들이 앞으로 여러 업계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 헌신한 일을 더 잘 해내는 인공지능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 그 인공지능이 싼 가격에 보급되고 공존에 강요당하는 것. 사람들이 크게 인공지능에 대해 두려워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터미네이터가 등장해 인간에게 반기를 대지 않을까?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이 책에서는 그 두 가지 악몽과는 다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터미네이터는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일자리를 잃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비롯한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등장 앞에서 안정과 일자리를 지키려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인간적 가치들은 틀림없이 부서질 것입니다. 이 인간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그리 대단한 성능의 인공지능이 필요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 파괴가 일어난 뒤에야 무너진 가치들의 정체를 알아차릴 것이라고 말하며 장강명 작가는 첫 번째 장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온 미래는 처음으로 읽은 AI를 다룬 책이었습니다. 2026년이 되면서 유난히 저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 책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보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강명 작가가 책의 서두에 밝힌 것처럼 저도 AI 시대를 살아가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함을 종종 느꼈습니다. 책을 읽기 전까지는 조금 막연하게 일자리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최근엔 인공지능이 엑셀부터 시작하여 파일 정리, 요약, PPT 제작까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무직에 사람을 더 이상 뽑지 않을 수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거의 매일같이 접했기에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순간이 많아지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줄거리의 마지막에 적은 내용을 읽으며 제가 느꼈던 불안이 전혀 다른 종류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를 읽으면서 일자리를 잃는 일은 오히려 미미한 부분일 뿐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깊게 인간의 내면과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내면과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느꼈던 불안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 기사들의 알파고 등장과 관련된 생생한 의견들을 읽으며 정말로 바둑에 먼저 미래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둑에서 얻어왔던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사건인지를 깊게 느꼈습니다. 바둑은 체스와 달리 철학, 예술과 가까운 것이라고 긴 시간 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책에 따르면 바둑판 위에 놓일 수 있는 바둑돌 모양의 수가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즉, 바둑은 컴퓨터가 계산하여 둘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믿어왔던 겁니다. 바둑은 흑과 백이 각각 영토를 확보하는 게임이며 그 역사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만하면 괜찮은 구상이라고 정리한 포석들이 전해져 내려왔고 프로 기사들은 이 정석을 공부하고 암기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 기사들은 인공지능이 바둑으로 인간을 이기는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바둑은 인공지능이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한 분야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바둑을 섭렵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린 질문은 창의성, 예술성과 같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고유한 가치들이 정말 인간만의 것인가 였습니다. 장강명 작가는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의 정의가 무너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계에는 큰 혼란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바둑의 예술성은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는 것을 인간이 두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등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듯 알파고의 등장을 반기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바둑을 배우고 프로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원을 필수적으로 다녀야 했으나 이제는 컴퓨터만 있으면 각자 집에서 바둑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바둑의 중계도 인공지능이 두는 수마다 이게 확률을 계산하여 보여주어 바둑의 규칙을 모르는 사람들도 비교적 손쉽게 해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좋은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둑계에 찾아온 미래가 곧 우리의 현실에도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둑에 관한 지식이 전무했던 터라 책이 마냥 친절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중반부로 갈수록 앞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떠오르면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문장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워낙 많아 다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문학계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추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강명 작가가 소설가이기 때문에 그가 예측하는 미래가 나름 일리 있게 보였습니다. 저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인공지능이 정말 내 취향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를 쓴다면 사람이 쓴 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좋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다 보니 프로 기사들이 바둑에는 인공지능이 개입할 수 없다고 확신했던 것처럼 저 또한 무의식적으로 문학이나 철학, 인문 교양과 같은 장르를 AI가 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철학을 얘기한다면 박경리의 토지 같은 대하소설을 단 일주일 만에 펴낼 수 있다면 이런 류의 질문들을 저자는 책에서 던지고 독자가 그에 대한 답을 고민하게끔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한 번도 떠올려 본 적이 없는 미래를 상상하는 일은 그 자체가 가져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이 불확실성이 이번만큼 무섭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불확실하다는 건 곧 의지가 개입할 수 있고 다가오는 미래의 향방을 약간은 수정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장강명 작가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가 부디 큰 혼란에 빠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붕괴에서 멈추지 않고 재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길러가길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나의 미래를 잘 설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올해 한 번쯤은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쉽지 않은 책이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지만 내리막길이 있어야 오르막길이 생기듯 현재를 잘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힘듦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꿈꿔왔던 미래에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기꺼이 그 과정에 동참하여 여러분들과 연결되고 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오늘 뭉땅 다락방에서는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매번 쉽지 않은 주제를 선택하는 것 같아 스스로가 미우면서도 마무리가 될 때쯤에는 그래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 힘들고 지치는 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곤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왜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 죽어도 와닿지 않는 걸까요? 사람은 참으로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곧 6월입니다. 벌써 뭉땅 다락방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1년까지는 눈 딱 감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진 몰랐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없었지만 그래도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헤쳐나가는 느낌입니다. 오래 이 느낌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몽땅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다락방입니다.